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작품은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프랑스의 그 누구죠? 베르나르 베르메르? 그 작가도 정말 우리나라에 인기 있잖아요. 그분 아, 아니지만. 그쪽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 있는 외국 작가들이 꽤 있죠.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베르나르 베르메르 맞나? 제가 이름을 잘 몰라.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작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아들도 책을 냈어. 아, 그래요? 네, 그걸 또 열린 책들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그러면 개미 말고 뭐 사막 이런 거 쓰나? 아, 그래요? 좀 웃겼는데. 아, 그래요? 네. 전 전혀 몰랐어요. 어쨌든. 기욤 미소 또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 있고. 그쵸. 기욤 미소는 뭐 영미권에서 더 인기 있는 프랑스 작가 같아요. 제가 기욤 미소 인터뷰했던 얘기 했어요. 그래요? 기욤 미소가 초기에는 그 네. 프랑스 남쪽 바닷가의 어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때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는 선생님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업 작가로 막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인터뷰 길게 해서 뭐 되게 그랬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 그래서 기욤 미소한테 그냥 이게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떠오른 질문이어서 그러면 글이 잘 안 써지면 어떡하냐. 이건 뭐 잘 생각만큼. 왜냐하면 기욤 미소 소설은 정말 빨리 읽히잖아요. 네네. 페이지 터너라 그러나 네. 엄청 빨리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읽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많이 본다거나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노트북을 바꿉니다. 오! 그거 나쁘지 않은데?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때 노트북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 이전이니까 노트북이 애플 거 쓰시더라고. 근데 좀 하잖아,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돈 좀 버너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플렉스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원고지 시대면 뭐 노트를 바꿉니다 이런 건데 그거랑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네. 노트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다음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난한 유학생에게 되게 엄청난. 부러우셨구나, 또. 하여튼 기욤 미소도 그렇고 또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 있는 작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알랭드 보통도 알랭드 보통도 있죠. 좀 인기 있죠. 네. 그분도 제가 만나봤네요. 그런 분을 주로 만나구나.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최근에 누가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네. 그런 사람은 미술책을 또 이분이 쓴 적이 있어서 제목은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네네. 이름은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알라딘 중고 책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소설 코너에 그분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책 여러 권. 그래서 인기 작가인가 보다 했는데 그냥 저희 집에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죠. 남자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시장도 읽어보셨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작가는 줄리안 반스입니다. 줄리안 반스. 줄리안 반스. 네, 줄리안 반스의 대표작이 뭐죠? 대표작은 아마 플로베르의 앵무새일 거예요. 그분의 그게 이제 출세작이거든요. 출세작. 네. 줄리안 반스가 유명한 이언 맥큐언 네네. 속죄 쓰신 그 작가와 줄리안 반스, 그 다음에 살만 루시디 이렇게 네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영미소설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원래는 이제 범죄 소설을 쓰다가 줄리안 반스가 네, 포로스터처럼 초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플로베르의 앵무새를 내서 프랑스의 유명한 메디치 상이라고 외국 작가에게 외국 소설에게 주는 상을 받고 유일하게 아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플로베르의 앵무새 자체가 플로베르의 단편에 나왔던 앵무새를 추적한 이야기거든요. 구스타브 플로베르 소설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중과 리스펙을 담아서 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셨다가 이제 65세에 우리가 오늘 얘기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영어로는 Sense of an Ending. 네. 그런 책으로 부커상을 받았죠. 부커상. 부커상을 받고 이제 정점을 찍으신 다음에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렇게 책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커상 받았으면 일단 예술성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네네네. 뭐 작품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설인데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일단 저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자, 60대 은퇴한 평범한 은퇴자가 있어요. 연금 받아와서 생활하는 톤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톤이에게 어느 날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편지가 도착해요. 편지를 딱 봤더니 나의 학창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보딩스쿨,
그 시절에 정말 뛰어났던 그 친구가 나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500파운드라는 돈과 그 다음에 뭐 일기가 있어요. 일기를 남겼다. 근데 이 의문이 드는 게 이 나에게 유산을 이렇게 보낸 사람이 내 예전 전 여친의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친구가 보낸 게 아니라 전 여친의 엄마가 나에게 유산을 남겼다고? 네.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해지는 거죠. 네. 궁금해져서 그 학창 시절을 떠올리는 게 이 소설의 일부이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그 일기장을 그러면 받을 수 있냐? 아니, 그 일기장이 어디 있냐? 2부는 일기장의 소재를 추적해 보니까 자기의 전 여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일기장을 받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어떤 반전들,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첫 번째 이제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소설을 쓰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플롯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자 주인공 토니가 이 여자친구 베로니카였나요? 네, 베로니카. 여자친구 베로니카랑 여자친구 사귀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 토니의 모든 면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다 잘하는 친구야. 좀 싸가지 없지? 좀 밥맛이야. 다 잘해. 근데 얘가 에이드리언이었죠. 네. 그리고 이게 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 친구들 무리에 소개를 한 거야. 그게 잘못된 만남이지. 잘못된 만남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남자가 그 여자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집에 놀러 갔는데 아빠도 이상해, 얘 오빠도 이상해, 엄마 더 이상해, 얘 그냥 다 이상해, 이 가족이. 그 한 번 만났나? 그 1박 2일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하루가 되게 선명하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네네. 되게 특이하게.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랑 끄덕끄덕거리다 헤어졌어. 네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랑 사귀냐? 바로 에이드리언과 에이드리언이랑 연애를 한다. 네. 여기에 엄청난 분노를 하게 그렇죠. 되죠. 네. 뭐 당연하죠, 사실. 친구도 잃고 자기 여자친구도 잃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지를 막 주고받은 것들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가 아름답지만은 않아, 이 친구야.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자기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산으로 돈이야 뭐 사실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긴 그쵸. 하더라도 이 일기장이 너무 궁금한 거야. 걔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뭐 그런 어떤 미스테리?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 과거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한테 그 첫 번째는 일기장을 받겠다는 그 목적이었으나 네. 자꾸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지금 그 현재 부인과 이혼한 상태잖아요. 네네. 이혼하지만 친구로는 만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있는 이제 상태니까 얘도 싱글이야. 음. 싱글 할배야. 그러니까 이 전 여자친구한테 사실 또 그런 식으로 뺏겼다고 해야 되나? 뭐 버림받았으니까 좀 미련이 남았나 봐요. 그죠? 또 베로니카가 베로니카 하네. 막 이렇게 열받는 거죠. 네. 왜 너가 갖고 있어? 네. 이렇게.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거기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남자는 되게 평범한데 나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관록이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뭔가 보험회사는 항상 보험회사는 잠깐만요. 보험회사는 그 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만큼만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엄청나게 끈질기게 야,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보상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그 과정들을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맞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서 지치게 만드는 그런 그 나름의 살면서 그런 관록이 붙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베로니카한테 적용을 해서 계속 이메일 보내고 뭐 안부 보내고 하면서 얘를 만나면 더 유기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아주 진짜 지극히 소시민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아까 싱글 얘기하셨지만 베로니카가 약간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한 거야. 약간 여지를 주는 듯하게 오해해 혼자서. 그래서 막 그런 막 아름다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막 희망회로 돌리다가 갔더니 가차없이 깨치고 너는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달라진 게 없냐?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라. 베로니카가 절대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일기장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또 막 집요하게 아까 말씀하신 집요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요함 위에는 무심함이 있었던 거야. 여기 베로니카는 네가 그렇게 하겠어, 알겠어 하면서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 무시하다시 하다가 일기장을 뭐 거기는 그 페이지는 안 보내주고 찢어서 준다는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편지가 되게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어. 궁금증을 정말 미세하게 하나씩 충족시키는데 결정적으로는 베로니카가 어느 날 차를 태워서 사실 누구를 보여주죠. 그렇죠. 누구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이제 보는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조금 장애가 있는 남자 아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토니는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죠? 그게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아들인 줄 아는. 그렇죠. 아들이라고 독자도 그렇게 알아요. 네네. 뭐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그 아들이야. 그래서 저것들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답장으로 쓴 저주에 가득 찬 편지 때문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양심의 가치가 순간 또 양심의 가치도 있는데 또 그 양심의 가치, 그 호기심이 양심의 가치를 이겨. 또 그래서 계속 그 펍에 가서 처음에 그 아이가 좀 발작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거길 가. 그 펍을 그 다리 건너가지고 꽤 멀게 느껴지는데 계속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한때 사랑했던 여자고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던 친구, 그 둘이 연인이 돼서 낳은 아이가 저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 그리고 자기 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쓰이는 거지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좀 미안하고 제가 저 짐 때문에 이렇게 현실을 못 살고 저렇게 초조하게 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좀 잘해주려고 또 남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져요. 그 아이가 누군지. 그건 소설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해 주지 말까? 말해줄까? 말까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기 안 될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정말 강하게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정말 빈틈없이 퍼즐이 딱 맞더라고요. 왜 그 유산 항목으로 그 일기장을 얘한테 지정했는지, 그리고 그걸 왜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주게 됐는지, 뭐 그런 설정들이 딱 들어맞는데, 그게 되게 관음증적인 어떤 반전이라기보다는 삶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간혹 그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이고 유일하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삶의 뭐라 그럴까요? 불가항력적인, 그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으로 평생을 사실은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베로니카의 그 어떤 행동들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는. 처음에는 토니의 심정으로 사건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토니 이 새끼 진짜 쓰레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토니는 가망 없는 어떤 남성 수컷의 대명사처럼,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얘가 나를 왜 밀어냈을까? 그 다음에 그 에이드리언과도 단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단절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애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이제 찾아가 볼 만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과거로 나는 그 단절을 시켜버리고 내 여자친구랑 바람난 새끼 그렇게 그냥 낙인 찍어놓고 나머지 인생을 또 평범하게 살다가 후반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밀려오니까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나도 치기 어린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지. 여자들에게. 어떻든? 아니, 그러니까. 친구 여자친구를 뺏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모멸차게나 굉장히 자존심만 앞세워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빨리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쩔 수가 없다? 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화를 내고, 근데 보면 이 토니는 그런 평범함이 강조되는 남자거든요. 그쵸. 되게 평범하죠. 네,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뭐. 이혼한 것까지. 네, 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과거에, 우둔한 남성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좀 저도 반성하면서 좀 봤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그 반스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유의적으로 썼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니를 읽었을 때 토니 이 새끼 지금까지 거짓말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의 구성이 그 책을 2부를 다 끝내자마자 다시 일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뭐 놓친 거 없나?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앞에 보면 그 앞에 나왔던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탐색해 가는 과정이 특히 그 편지가 네, 왔다 갔다 하는 편지가 있거든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편지를 보낼 때 얘가 어떤 심정이었지 하면서 그 부분도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반스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보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의 입장, 베로니카의 입장은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그 토니의 관점만 가지고 책 뒷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 요게 나중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짜증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짜증나긴 했지만 말려들었다. 저는 되게 훌륭한 상업소설을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상업소설이라는 게 대중소설,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플롯을 짜는 기술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패를 되게 한 번에 까버리면 이게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깔 거면 한 번에 다 까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데카메론 형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5개가 들어있었다는 방식이죠. 이게 전형적인 추리소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보면 독서를 혹시 하실 거면 앞부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허투루 쓴 게 없더라고요. 네,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이 작은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도록 그런 쓴 작법으로서는 되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도 이 톤이라는 이 인물을 쭉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되게 지루했어요. 저는 사실은 70% 80%까지는 그래 뭐 이혼하고 뭐 옛날 여자친구 만나고 뭐 그래서 뭐 애 낳았겠지 뭐 어떡하라고. 나는 베로니카 빨리 줘. 그냥 왜 그걸 숨기고. 전 처음에 베로니카도 왜 안 주는 이유가 사실은 엄청난 큰 재산이 있거나 유산이 거기 앞에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실은 둘이 바람난 게 아니었어 라든가 뭐 AD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편지를 썼다든가 뭐 약간 본인의 어떤 가리고 싶은 치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치부는 딴 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놀라워서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된다. 약간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저는 다 읽고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에이드리언은 그래서 왜 자살했는가? 에이드리언의 자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 스포일러는 얘기를 안 했지만, 네. 그 사건이 그걸 알았을 때 자살을 한 건지, 그 초기에 그냥 자살을 한 건지, 그 장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거는 생각 못 했는데, 자살의 시점은 결국 찢겨나간 그 일기장에 있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되게 안 줘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네요. 네, 에이드리언이 굉장히 나름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에이드리언 입장에서는 초기에 만약에 그 어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자살했으면 그것은 부끄러움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한 거고. 네네. 근데 토니는 그 의심을 하잖아요. 책임감 없는 새끼라고 막. 네네네. 어떻게 아이를 두고 뭐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죽은 거하고 모르고 죽은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건지 그 시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시점이 중요하네요. 네.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음.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본인에 대한 모멸감과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에이드리언이라는 이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이 소설에서 사실은 거의 토니는 그 에이드리언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나레이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비중으로 보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묘사된 에이드리언은 선생님도 얘를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도 약간 존중하고 학생들도 존중하고 약간 성숙한 아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성숙하다는 것이 나이에 비해 성숙한 거지 그렇게 나이 든 자만큼이나 인생을 노회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예술 쪽에 있으니까 예술에는 천재가 있는데 인생에는 천재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즐겨 하는데 인생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른 만큼만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드리언도 뭐 철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깊이를 가진 척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생 자체, 자기 삶은 누구나 타인의 삶은 뭐 엄청난 고수처럼 얘기하잖아요. 현자처럼. 근데 자기의 삶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죽었네요. 알고 죽었어요. 알고 죽었어요? 네, 왜냐면 그 공식이 네. B는 뭐 네. A 제곱 네, 플러스 네, 네, A, 네. 뭐 그게 네. B가 V였어요. 맞아. 알고 죽었네. 아, 그래요? 네. 알고 나서 죽었다면,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고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알고 죽었다면 그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자괴감인가? 자기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뭐 그런 거겠죠. 이 어떤 베로니카와 이 뭐 치즐하우스 그 베로니카를 통해서 그 가족을 다 만난 거 자체가 토니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을까. 그럼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건데,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 나오면 사랑 때문에 어떤 자살했던 어떤 친구 한 명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파급생. 네네. 그게 이제 복선처럼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에이드리언이라는 사람은 좀 그러네요. 그거는 책임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인가?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막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자살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그 아이의 정체 때문에 거기 공식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던 것입니까? 바로 베로니카의 엄마 사라라는 인물의 아이였던 거죠.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엄마 사이에 난 아이였죠. 그래서 그것도 직접 안 게 아니라 그 토니 옆에 사회복지사였나?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이제 이 토니는 그래서 이제 이 베로니카 고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알고 있냐 했더니 베로니카의 아이가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베로니카의 남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토니가 이렇게 얼어붙는 그런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앞부분에 토니가 그 집에 갔을 때도 엄마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하죠. 네네. 그게 약간 좀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떨어져 있는 듯한, 약간 혼이 빠진 듯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묘사가 있죠. 그래서 그 토니한테 했던 것보다 더 과도한 행동을 아마 이 에이드리언한테 했고, 그래서 에이드리언과 이 베로니카 엄마 사라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돌보면서 베로니카가 사실은 죽기로 결심했나? 그 소설로 이어지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했다. 베로니카는 안 죽지만 어쨌든 그래서 베로니카라는 인물이 너무 갑자기, 저도 이 소설 따라하면서 토니 관점에서 쭉 따라 읽다가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얘는 뭔 죄라고.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이거를 결혼도 못하고. 베로니카는 이 얘기를 토니한테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그렇다고 제가 계속 집요하게 자꾸 자기를 다그치니 코너로 막 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에이드리언에 대한 추억이 좋았을 테니 어쨌든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또 숨기고 있는데 굳이 알아야겠다고 계속 파고드니까 베로니카 입장에서 굉장히 큰 벌을 계속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계속 얘는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몰랐고 가망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그게 참 끝에 그 반전은 저는 진짜 그 유주얼 서스펙트의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그것처럼 진짜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가 에이드리언과 그냥 베로니카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체아가 나왔다, 그게 내 편지 때문이다라고 이제 토니가 어느 정도 자책은 할 수 있지만 큰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치기 어린 어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심한 말들을 하잖아요. 모르고 한 거지. 그쵸.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감정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런 문제로 더 복잡하게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성장한 그만큼의 시간 동안 토니는 엉뚱한 사람, 특히 베로니카에 대한 미움을 갖고 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것은 사실 연애할 때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결혼하고 나서도 헤어질 수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한때 있었던 그 감정을 갖고 이후에 평생을 산다,
것은 좀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지도 모르고 또 그 베로니카랑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는 것마저도 아까 남시장님 말씀처럼 되게 수컷의 어떤 그런 거를 잘 보여준다?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한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뿌리에 대한 호기심과 공포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차의 꿈에서도 보면 얘가 근본도 없이 어디서 오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출신 네. 지역도 모르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뭐라지 그 불의 옥잠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도 보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비가 누구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누구의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자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 호기심과 동시에 내가 우리 아빠가 내 아빠 친아빠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 이런 걸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그냥 저기만 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사실 베로니카가 아니면 사실 누가 책임지겠어요 거기서? 그쵸. 베로니카가 책임져야죠. 그 부잣집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베로니카가 그 책임지는 베로니카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또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쵸. 처음부터 시설에 맡기지는 않았을 거고 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순간이 오니 이제 시설에 맡겼을 텐데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처음 그 아이를 보여줬을 때 토니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는 누가? 근데 왜 그때 베로니카가 얘기를 안 했어? 빨리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 엄마의 명예도 걸려 있고, 뭐 본인도 그렇고 수치스럽고, 자기 남자친구랑 자기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애까지 자기 엄마가 낳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생겼어.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냥 걔 엄마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왜 굳이 토니한테 그걸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베로니카 집안이 굉장히 귀족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부자지. 부자고 아주 전원 그런 주택도 있고.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보면 완전히 또라이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로니카와 오빠 존인가? 걔네들도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집의 여주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적인 것 같아요. 이 영국도. 그래서 그 안에서 고독과 뭔가 이제 숨은 불꽃을 숨기고 있는 그런 녀석. 물론 이제 사라에 대해서는 묘사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근데 이제 에디런과 만난 시점에 이제 그 가족도 뭔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도 뭐 일찍 뭐 죽었다고 그런 설정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딸 베로니카에 대한 되게 애정이 있게 행동하잖아요. 좀 약간 좀 오빠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언뜻 그런 묘사가 있어서 엄마로서는 또 모르죠. 이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뭔가 질투하는 관계 서로. 뭐 뭔가 어쨌든 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아이의 친모는 베로니카가 아니라 베로니카의 엄마였던 것이다. 네. 그래서 에이드리안 자살을 하고 이 토니는 과거의 자기의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끔찍하게 오해했던 그것을 마침내 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서 겪는 약간 충격과 공포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는 그럼 다시 베로니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뭐 사죄하고 뭐 그렇잖아요. 사죄를 해야겠죠. 근데 소설에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런 장면이 없죠. 네. 그런 경우 있으세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걔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죄하는 게 맞나? 아니 그냥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끝난 게 맞나?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생에 있어서 천재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이제 정확한 건지 이게 누굴 위한 건지 자꾸 생각을 하다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결국 계속 쌓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이유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저는 안 봤어요. 네.
진짜 재밌거든요. 네. 거기서 이성균이 정말 그 아이유 역을 했던 그 소녀를 정말 그렇게 이렇게 잘 보살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이유, 이지안인데, 아이유가 맡은 그 역에서 아이유가 이제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이성균 해주는 일이, 그래서 약간 도피하듯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불편해져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숨으려고 하니까, 너 아니어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불편해서 피하는 사람 많다고, 새로 이렇게 또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작은 응어리잖아요. 사실은 작은 오해가 사소한 오해인데 그걸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어른이다 싶었어요. 사실 살다 보면 별일 아닌데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쳐도 이렇게 외면하고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철역에서 지난주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피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합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 다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죠. 내가 누구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그 시절에 되게 친했던 사이가 있고, 그쵸. 그 시절이 지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이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어떤 사건 때문에 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마음에 엉어리가 남는 것보다 좀 말하기 좀 껄끄럽긴 하지만 지금 탁 얘기해서 그냥 해결하는 게, 그리고 안 보더라도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일단 제 자신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럴 만한 주변에 친구가 없어. 이제 우리도 이제 다 토니처럼 혼자 혼자 있게 되나요? 친구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소중하다. 그렇죠. 특히 연말에는 사소한 그런 것들이, 오해나 이런 응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커피 한 잔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던 거를 좀 약간 그걸 핑계로, 그걸 빌미로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서 이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든 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마음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남자들은 이제 그 학창 시절 친구들을 지금까지 한 40, 50대 될 때까지 계속 만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몇 명 안 남죠. 네. 왜냐면 이제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이제 작가들도 가장 나중에 쓴 책이 자기의 대표작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밀지. 네. 그러니까 다 각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뭐 통하겠냐고. 다들 맞아요. 일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그냥 이제 응어리만 쌓이는 거죠. 저 새끼 또 잘난 척하네 또. 그리고 나도 요즘 겁나 힘든데. 부러워. 열받아.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 그것도 카카오 블랙 타고 가. 이러면서 막. 지하철 언제 끊기나. 이렇게 남자들이 계속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면 좀 그렇기도 한데, 막 어쨌든 어느 시점에 같이 학교 다닐 때는 비슷비슷한데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뭐 돈을 버는 것도 좀 차이가 나고 뭐 이러다 보면 좀 마음에 이렇게 위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안 생길 만큼 자주 만난 친구 아니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훨씬 잘 된 사람이 많아서 잘 지내거든요. 야, 네가 살아. 알지? 네가 사는 거. 넌 소고기 사야 돼. 잘 지내는 편인데, 또 안 그런 친구도 꽤 있더라고요. 마음을 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너무 타인의 이 인생에 이렇게 비춰보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근데 어느 집이든 한 커플만 들어가면 다 나름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면, 야, 이 나이 되도록 남 부러우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는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제목도 사실은 저는 이 원제보다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데 토니는 예감이 틀렸잖아요. 다 틀렸지. 다 틀렸잖아요. The sense of the ending인가? 네. 뭐 그런 건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 깨닫는 그런 느낌도 마지막 가서야 아는 거잖아요. 마지막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니까 제목은 되게 반응법적인 것 같아요. 아까 희극적이라 그랬나? 약간 유의적이라 그랬는데 제목 자체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먼저 읽은 책이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인데, 이것도 사실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핀치라는 제목인데 요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제목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뭔가 사람들한테 이거? 이렇게 약간 되는 제목 그러면 잘 지은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제목을 잘 지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를 먼저 읽었는데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이고 플롯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네. 그런 식으로 추리 소설처럼 약간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총평이랄까? 총평 반스가 굉장히 고령의 작가거든요.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이걸 냈을 때 지금 이제 2024년인가? 79. 그래요? 79이에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65세 때 나온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의 작가인데 일단 반스의 어떤 책이든 다 그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 이 내적 저자의 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봐도 술술 읽히고 내가 처음에 이제 그 문턱만 넘으면 굉장히 매끄럽게 읽으면서 특유의 그 지적이면서 변태적인 어떤 재미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스는 그 굉장히 그 고급 문학과 그 장르 문학의 딱 그 중간지대에 위치한 작가 같아요. 그 양쪽을 다 포함할 수 있다. 네네네. 어떤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역사적 이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도 다 역사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고대 로마부터 뭐. 그래서 조금 그 장벽은 있는데 이 반스가 쓴 다른 책들 보면 굉장히 교양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막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익한 작가지 않나. 네. 저는 줄리안 반스 하면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많죠. 역사나 뭐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렇게 여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더 재밌게 이 텍스트의 깊이를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나름 지적인 직적인 독자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소설가이고 그만큼 영국 문학이라 그럴까요? 뭐 그게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사실은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가를 소비할 수 있는 독자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반스가 계속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작가이고 무엇보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쓴다는 거잖아요. 네네. 반스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반성해야 돼.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